예, 안녕하십니까. 법무사 유병태입니다. 자, 오늘도 정비민사법 완전정복 20분 동안 읽기를 위주로 해서 시작을 해 보겠습니다. 자, 오늘은 그 40페이지 5번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조, 요 무자를 빼야 됩니다. 오타입니다. 제한능력자의 상대방 보호, 취지, 제한능력자의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는 이유가 요즘 얼굴만 봐가지고는 성년, 미성년 구별하기 힘들죠. 라고 또 이런 말 한다고 그냥 한번 웃자고 하는 말인데 또 목숨 걸고 덤비지 마시고 약간 또 백치미가 있으면 또 더 멋있어 보이고 하죠. 무슨 말인가 알아들으셨죠? 그래서 얼굴만 봐가지고는 제한능력자인지 아닌지를 모른다는 거죠. 또 그때마다 너가 능력자냐 제한능력자냐 따지면서 일할 수도 없잖아요. 그래서 우연히 거래를 하고 나서 보니까 그 애가 미성년자였다, 또는 비성년 후견인이었다, 또는 경우에 따라서 비한정 후견이었다는 거죠. 그들과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가 없다면은 이 상대방은 그냥 운 나쁘게 제한능력자와 거래를 해가지고 이 제한능력자가 취소하는가 여부에 따라서 법적 지위가 왔다 갔다 하죠. 불안정적이죠. 그래서 그 상대방을 보호할 필요성이 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물론 특별히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제도 이외에 일반적인 제도에 의해서 보호받을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은 146조에 가면은 취소권에 단기 소멸과 관련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단기 소멸을 하지만은 그 규정에 보면은 3년, 10년 돼 있습니다. 그래서 비교적 장기이고 거기에만 맡겨둔다면은 그 3년, 10년 동안 상대방은 왔다 갔다 하겠죠. 물론 법을 모르면 자기가 불안한 위치인가 아닌가도 모르는 거고. 그래서 제한능력과 관련되어서 상대방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서 특별히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이 있는데 확답 촉구권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과거에는 이걸 그냥 단순히 최고권이라는데 그냥 그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 쪽에서 제한능력자 쪽에 너 한 행위를 인정할 거냐 추인할 것인지의 여부를 물어볼 수 있는 권리다라는 것. 물어볼 수 있는 권리도 법조문에 없으면은, 물론 여기서 법조문이라면 넓은 의미의 법을 두고 이야기할 것인데 물어볼 권리가 없으면 법적으로 물어볼 수 없죠. 예를 들어가서 어디 길을 나서 가지고 길을 잘 몰라서 옆에 사람한테 지나가는 사람한테 길을 물어볼 권리가 있습니까? 물어볼 수는 있겠지만 물어볼 권리는 없죠. 물어봤을 때 저 사람이 꼭 대답을 해줘야 되는가? 대답해 줄 수도 있겠지만 안 해줘도 상관없죠. 안 해준다고 해서 내가 손해배상 청구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어떤 법적인 효과가 생기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럴 때. 그런데 법에 확답 촉구권, 좀 풀었으면은 물어볼 수 있는 권리를 두고 있다. 권리가 있기 때문에 물어봤을 때 확답을 안 하면은 법에 따라서 일정한 효과가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한능력자와 거래한 자가 그 제한능력자가 능력자로 된 때 물어봤을 때 일정한 1개월 이상 기간의 기간을 두어서 물어봤을 때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않으면 추인한 것으로 본다, 유효한 것으로 확정된다는 겁니다. 그러나 그 제한능력자가 아직 능력자가 되지 못한 여전히 제한능력자일 때에는 그 법정 대리인, 친권자나 후견인에게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때 그 기간 내에 역시 확답을 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추인한 것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후견인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요 세부적인 거 살펴보지 못했습니다. 그 친족회의 동의, 옛날에는 친족회라는 것이 가족법에 규정이 있었는데 지금은 가족법에 친족회라는 게 아예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마련된 게 후견 감독인이라는 제도를 만들어 놨습니다. 후견 감독인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등의 특별한 절차가 필요한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확답을 발하지 아니하면 취소한 것으로 본다라는 거, 소급해서 애초부터 효력이 없는 것으로 다루는 것을 법교과서에서 취소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족법 쪽에 가서 후견감독인의 동의를 필요로 하는 행위에 어떤 것이 있는가? 영업에 관한 거, 돈을 빌리는 거, 의무만을 부담하는 거, 그 다음에 부동산 또는 중요한 재산에 관한 권리의 득실 변경, 취득 상실 변경을 목적으로 하는 행위, 그리고 소송행위, 상속의 승인, 한정 승인, 또는 뭐 상속의 포기, 뭐 상속재산 분할에 관한 협의, 이런 것들의 경우에는 후견 감독인의 동의를 받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 하시고 한번 읽어보시고,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계약의 철회권, 계약에 관한 제한 능력자 측의 주인이 있기 전에 상대방은, 즉 그 제한 능력자와 거래한 상대방은 그 의사표시를 철회할 수 있다. 없었던 걸로 하자.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상대방이 계약 당시에 제한 능력자임을 알았을 때에는 철회할 수 없다라는 거, 악의의 상대방에는 철회권이 없다라는 거, 그 정도 하시고, 계약인 경우에는 철회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제한 능력자의 단독행위에 있어서의 상대방에게는 거절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주고 있습니다. 제한 능력자의 단독행위니까 제한 능력자가 일방적으로 한 것입니다. 여기에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 여기에 상계, 채무면제 이런 것들이 있는데, 뭐 상계, 채무면제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다 이런 것도 외우는 거 아닙니다. 상계가 뭔 줄 알고 채무면제가 뭔 줄 알면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일 수밖에 없습니다. 법상 상계와 채무면제는 원칙적으로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로 규정되어 있지만 계약에 의해서, 즉 상계계약이나 채무면제 계약에 의해서도 동일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제한자가 상대방 있는 단독행위를 한 경우에 그 상대방은 거절할 수 있습니다. 이때 거절은, 상대방의 거절권 행사는 선악을 불문한다는 거, 즉 제한 능력자 스스로 일방적으로 단독행위를 할 때 그 상대방이 그와 거래하는 단독행위 한 자가 제한 능력자인 것을 알았든 몰랐든 상관없이 거절은 할 수 있다라는 거, 그 정도 하시고, 그와 관련된 것들을 표를 한번 그려본 겁니다. 그 다음에 제한 능력자의 속임수에 의한 취소권 배제라는 규정이 있는데, 예전에는 사술에 의한 취소권 배제 이런 식으로 규정되어 있었는데 조금 국어적으로 표현한다고 뭐 법을 조금 손본 것입니다. 제한 능력자가, 그게 또 무능력자 되어 있는데, 제한 능력자가 능력자인 것처럼 보이기 위하여 상대방을 속인 경우에는 그 일반적인 취소 규정 110조에서 취소할 수 있고, 그 다음에 계약법, 채권법 강론 쪽에 있는 불법에 의한 손해배상 청구권에 의해서 보호를 받을 수 있지만, 상대방 보호를 위해서 제한 능력자 측의 취소권을 박탈, 배제시키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 요건으로서 제한 능력자가 속임수를 썼어야 한다라는 거, 여기에 뭐 적극적인 사술이 필요하냐, 소극적 은폐도 뭐 되냐 이런 것들 논의가 있는데, 판례는 적극적으로 기망수단을 썼어야 된다. 미성년자가 자기가 성년자임을 나타내기 위해서
이 신분증을 위조했거나 또는 동의를 받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위조해가지고 동의를 받은 것처럼 해서 했을 때에는 적극적 사술이 된다라는 겁니다. 이걸 살짝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에 제한 능력자가 상대방으로 하여금 능력자로 믿게 했어야 된다는 거, 뭐 신분증 위조 이런 이야기가 있죠. 그 다음에 당연히 상대방이 믿었어야 됐고 그랬을 때 제한 능력자 쪽에 지속권을 박탈시켜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면은 확정적 유효가 되겠죠. 그 다음에 제한 능력자의 권리와 상대방의 권리 관계에 나는데 한번 정리한 겁니다. 계속 이 세부적인 걸 손을 못 박아 무능력자라는 용어가 나오는데 제한 능력자입니다. 지금은 무능력자라는 용어를 안 쓴다는 거. 제한 능력자의 권리와 상대방의 권리 관계인데 제한 능력자에게 지속권이 있고 또는 능력자가 되고 난 뒤에 또는 제한 능력자의 법정 대리인이 취소하지 않겠다, 확정적으로 유효한 것으로 하겠다라고 하는 추인권이 있고, 상대방은 그 제한 능력자 측에 추인 여부를 물어볼 수 있고 확답 촉구할 수 있고, 계약인 경우에 선의의 상대방은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고, 제한 능력자가 상대방이 있는 단독 행위를 했을 때에는 그 상대방은 선악을 불문하고 거절권 행사할 수 있다. 앞에서 본 거 한번 정리한 겁니다. 그래서 다른 것과 관련돼서 한번 다시 정리해 본 것이고, 그 다음에 민법에 주소 규정이 있습니다. 주소라는 것은 사람과 장소와의 관계를 말할 것인데, 주소를 정하는 표준으로서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습니다. 뭐 형식주의, 실질주의, 뭐 형식적으로 주민등록을 둬야 된다, 뭐 이런 걸 규정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는 실질주의를 취하고 있습니다. 주민등록지와 민법에서 말하는 주소지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닙니다. 근데 군대 가는 사람들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군대 갈 때 주민등록을 군부대 쪽으로 옮기지는 않죠. 물론 옮길 수는 있습니다. 근데 대체로 안 옮긴다는 거죠. 주민등록은 기존에 부모님 계신 곳에 그대로 두고 몸만 군대 입소하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사람의 주민등록지는 종래에 부모님 있는 그쪽이겠지만 그 사람의 생활 근거가 되는 것은 군부대에 있는 쪽이죠. 그리고 편지를 보낼 때 군부대로 보내지 종래에 주민등록 있는 부모님 계신 쪽으로 보내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주소와 주민등록지가 일치하는 것이 일반적이겠지만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 그래서 실질적으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것을 주소라 한다는 거. 주관주의와 주관주의는 주소로 하기 위해서는 정주의 의사가 있어야 되는 것을 말하는데, 우리 법은 정주의 의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생활의 근거가 되기만 하면, 즉 군대에 가고 싶어서 가는 사람들도 있겠지만 가기 싫어도 가서 군대 생활하고 있으면은 정주의 의사는 없지만은 정주의 사실 때문에 그쪽이 주소가 되는 것입니다. 단수주의와 복수주의. 단수주의는 주소를 한 개만 두는 것을 말하는데 여러 개를 둘 수도 있다는 거. 우리는 복수주의를 취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민법에 있어서의 주소, 법 조문에서 생활의 근거가 되는 곳을 주소로 한다라는 거. 여러 개가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다음에 주소의 법률적 효과, 민법상 효과, 부재와 실종을 정하는 표준이 될 것이고, 변제의 장소, 그 다음에 상속 개시지, 변제의 장소, 추심 채무냐, 지참 채무냐에 따라서 채무자 주소지가 될 수도 있고 채권자 주소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상속의 개시지는 피상속인의 사망 당시 주소, 그쪽이 되겠습니다. 비상속인, 돌아가신 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밖에 특별법상으로도
주소와 관련된 것이 있다라는 거, 재판 관할의 표준. 그래서 소송 제기할 때 관할을 잘못 정하면은 뭐 이송하게 되고 합니다. 한번 봐두시는 거고, 그 다음에 뭐 거소, 사람이 다소의 기간을 계속하여 거주하는 장소, 그냥 주소보다는 장소와의 관계가 좀 덜 밀접한 곳, 이렇게 뭐 용어 정리를 할 수 있습니다. 뭐 그래서 거소 뭐 그 정도, 주소보다는 좀 덜 밀접한 곳. 그 다음에 현재지, 뭐 잠깐 출장 간 곳, 거소는 약간 오랫동안 출장 간 곳이라 해야 되나? 현재지는 잠깐 출장 간 곳, 뭐 그 정도. 가주소, 당사자 간의 법률 행위를 하면서 우리가 어디에서 뭐 거래한 것으로 한다, 가짜로 주소를 하나 설정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근데 미국에 가서 한국 사람들끼리 돈을 빌려 주었을 때 행위지법에 따르면 미국법이 적용되겠죠. 그래서 두 사람이 그냥 법률 관계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미국에서 뭐 여행을 하면서 돈을 빌려주고 하는데, 둘이서 약정하기를 우리 부산에서 돈 빌려주고 한 것으로 하자, 그렇게 가짜로 주소를 하나 정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부재와 실종이 있는데, 부재자 종래 주소나 거소를 떠나 당분간 돌아올 가망이 없어서 종래의 주소나 거소에 있는 그 재산이 관리되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상태에 있는 자를 부재자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부재자는 그냥 그 주소지에 없는 사람, 이걸 말하는 게 아니고 그 주소지에 없고 당분간 돌아올 가망이 없고 그 주소지에 있는 재산을 방치하고 있는 자를 부재자라 이야기합니다. 이 자에 대해서 일정한 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면 그 재산이 방치될 수밖에 없겠죠. 그러면은 그 개인에게만 손실인 것이 아니고 국가 사회적으로도 손실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그 부재자 재산 관리와 관련된 규정을 두고 있다는 거. 부재자 스스로 재산 관리를 둔다, 그럼 이거는 일종의 임의 대리가 됩니다. 아직 대리를 공부하지 않았는데 저 뒤에 가면 합니다. 그래서 부재자 스스로가 정했으니까 그 사람이 처리하는 게 맞을 거라는 겁니다. 뭐 위임관계나 대리관계의 규정에 따라서 처리할 것이기 때문에 법원이 원칙적으로 간섭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그 본인의 부재 중에 재산 관리의 권한이 소멸하거나 또는 부재자의 생사가 불명하게 된 경우에 그때는 법원이 간섭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럴 경우에는 처음부터 재산 관리인이 없었던 때와 마찬가지로 법원이 그 재산 관리인, 뭐 앞에 있던 재산 관리인 기관이고 그 권한이 소멸됐으나 이렇게 됐기 때문에 그 종래 재산 관리인 또는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그 부재자가 정한 재산 관리인을 또 재산 관리인으로 뭐 임명하거나 또는 다른 사람을 선임하여 감독하게 할 수 있고, 또는 뭐 개임하지 않고 감독만 하게 할 수도 있다는 건. 그 다음에 부재자가 재산 관리인을 두지 않은 경우에는 법원은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의해서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해관계인이란 법률상의 이해관계를 말한다는 거. 옆집 아저씨 이런 거는 사실상 이해관계인이죠. 그런 사람들은 여기서 말하는 이해관계인이 아니다는 거. 가정법원이 명할 수 있는 재산관리에 필요한 처분은 재산관리인의 선임, 잔류재산의 봉인, 경매 등이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재산관리인을 선임하겠죠. 이때 선임된 재산관리인은 일종의 법정 대리인이 된다는 거. 그래서 권리, 이때 뭐 보수청구권을 가지고, 그다음에 의무, 재산 목록 작성 의무 이런 것들이 있고 한번 읽어보는 것입니다.
권한과 관련돼서 부재자 재산에 관하여 118조 대리 쪽에 있습니다. 대리 쪽에 있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보존행위, 그 다음에 본인에게 손해가 발생하지 아니할 정도의 관리행위는 자유롭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처분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법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거, 허가 없이 처분행위를 했다면 그것은 무효가 된다는 거. 그러나 그 허가를 사후에 받아도 된다는 거. 이때 법원의 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부재자 본인의 이익을 위한 행위만 할 수 있다는 거. 그렇지 않으면 무권 대리 이런 쪽으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한번 확인하시는 거고, 판례. 재산관리의 종료, 부재자가 그 후에 재산관리를 두게 된 때, 또는 본인 스스로 재산관리를 할 수 있게 된 때, 또는 본의 사망이 명백하거나 실종선고가 있는 때, 실종선고가 되면은 종례사법상 주소 관계에서 사망한 것으로 처리될 것이기 때문에, 그때 가정법원은 본인 또는 이해관계인의 청구에 의해서 그 명한 처분을 취소하여야 한다라는 거, 그 정도 확인하겠습니다. 보존행위 또는 계량행위로서 법원의 허가를 요하지 않는 경우, 이런 것들은 실무에서 소송될 때는 다 확인을 합니다. 이런 것들을 시험치기 위해서도 외우지는 않습니다. 내는 그냥 보고 긴가 아닌가를 판단할 수 있어야 되지, 저런 걸 외워가지고 어떻게 하겠다는 겁니까? 근데 이제 디테일하게 소송을 하고 할 때에는 정확하게 보기 위해서 판례를 다 찾아보고 하는 거죠. 보존행위는 본인에게 이익만 될 거기 때문에 제한 없이 허용될 것이고, 계량행위 요 경우에는 본인에게 손해가 안 되는 거라야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실종선고라는 것이 있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이제 이번 주는 3번을 했습니다. 일단. 그래서 다음 시간에 실종선고부터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